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1년 12월 1일) 수요일 제254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랄리의 김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캐리의 이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유 작가님, 오늘 그 배경, 오늘이 12월 1일 날인데 인사연합장으로 아주 멋있네요. 이거 앞에다 집어넣으려고 처음에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를 드려야 되나? 애청자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1년 동안 사랑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연말연시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미국이나 영국 매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 분석하는 기사가 많아졌어요. 미국의 최장수 비즈니스 잡지 포춘지, 아주 유명한 잡지인데 많이들 아시죠? 11월 23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한국 문화를 세계 최강으로 만든 두 핵심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에요. 2022년에 출판할 세우에서 고래로, 한국, 잊혀진 전쟁에서 케이팝까지의 저자 라몬 파체코 파르도. 이분은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 유럽학 연구소의 한국학 석좌 교수이신데요. 소셜미디어와 보편적인 호소력, 한국 문화는 어떻게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강이 되었나라는 논평을 통해 어떻게 한국 대중문화가 아시아에서 세계로 성장했는지에 관해 다룬 내용인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UN 총회에서 BTS가 차세대 리더로서 연설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때 세계 100만 명 이상이 시청을 했다고 해요. 엄청난 수죠. 연설 내용도 아주 좋았어요. 뿐만 아니라 유튜브 최다 구독자 그룹 블랙핑크, 넷플릭스 1위 오징어 게임, 지옥, 봉준호의 기생충, 그리고 한국의 복면가왕을 그대로 딴 미국 인기 방송 더 매스크드 싱어. 왜 20년 동안 아시아권에 머무르던 한국 문화가 서구를 장악하게 되었나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답은 신기술, 즉 소셜미디어, 그리고 보편적 주제의 결합, 이렇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요소, 소셜미디어는 한국의 문화가 세계인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고 작품의 고급성은 한국 문화에 몰입하게 되는 요소라고 언급합니다. 한국 문화의 성장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독재 정권 하에 예술가들을 탄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툭하면 금지시키고 예술가들을 잡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예술가들은 비판적 메시지를 통해 창의성을 발휘합니다. 이런 예술가들 많았잖아요. 어떻게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김 사장님? 예술가들 중에서 또 가수들, 네. 김민기 씨라든가 이런 분들 노래를 보면은, 그 당시 노래 보면은 굉장히 그 서정적이고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일어난 일들 있잖아요. 뭐 작은 연못이라든가, 뭐 아침 이슬, 맞아요. 뭐 그다음에 강 건너 공장에 갔던 순이가 돌아온다, 뭐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그 가사들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냥 뭐 전혀 거기에 무슨 공격성이 있거나 뭐 그런 그 전혀 없는데도 금지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너무한 것 같아요, 그건. 네. 어떻게, 김영훈 교수님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기억나시는 사람? 네, 저는 최근에 한국 뉴스에서 뭐가 떴냐면은 그 가수 이동원 씨가 별세를 했다 뉴스가 떴어요. 들어보셨나요? 예, 들었어요. 네. 네. 자, 가수 이동원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곡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분이시구나 이렇게 무릎을 치실 텐데, 자, 향수라는 노래 기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이 가수 이동원하고 그리고 테너 박인수 선생님이 두 분이서 같이 부른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이 아주 서정적인 곡인데요.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에다가 곡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게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기억나시는 겁니다. 이 노래도 좋고 자, 또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우리 그때 조금 네. 처음 듣는 단어들도 꽤 많았어요. 순수 우리말 같은데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 많았죠. 네. 이 노래가 시인 정지용의 향수라는 시에다가 곡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정지용의 향수가 한국 사회에서 꽤 오랜 동안 금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정지용 시인이 월북을 한 거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을 해서 1980년대 중반까지 이 정지용 시인의 시를 읽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월북 시인의 어떤 비애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금이 되자마자 8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제 기억이 88년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 이동원 가수라는 분이 이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가 앞서서 김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신말이 운율이 너무 서정적이고 그래서 여기에 꼭 노래를 붙여야 되겠다.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 해서 유명한 작곡가를 찾아가서 사정을 해서 곡을 받아서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분단의 어떤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지금 한국의 문화가 지금 세계적으로 빛을 보는 게 제가 봤을 때 한 30년 정도는 훨씬 더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참고로 또 제가 여담입니다만은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요. 대학 수능에서 가장 빈도 출제가 높았던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정지용 시인의 앞서 말씀드린 향수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노래는 모르시더라도 이 시는 훨씬 더 우리보다 더 잘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별명이 바로 이제 가요반색이거든요. 가요반색. 어머, 그러다 김 사장님 별명이요? 네, 젊었을 어머나. 때. 자, 이동원, 김도향 이 두 분이 굉장히 무슨 저항적이거나 그런 분들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대중가요 부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런 노래 아시죠? 바람 부는 날이면 언덕에 올라 이런. 맞아. 옛날. 네네, 기억나요. 옛날 노래. 이동원 가수, 그다음에 김도향 두 분이 처음에 부른 노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혀 반정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야말로 그냥 우리가 흔히 듣는 가수들인데 순수한 마음으로 노래 좋고 가사 좋고 신말이 좋아서 정말 가수로서 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분들의 그 억압이 말도 안 되는 거였던 거죠. 정지용 시인 말씀을 하셔서 그 향수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 노래인데 그 향수와 거의 쌍독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가 또 있어요. 아마 다들 아실 건데. 뭔데요? 고향. 이 고향하고 이 향수하고 거의 마찬가지예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이제 정지용 시인의 고향이 북이니까 북을 그리워한다 해가지고 이 노래가 순환을 많이 당했어요. 박정희 반공 정권 그 전부터. 그래서 최동선 그 작곡가가 작곡한 그 선율은 그대로인데 시가 정지용 시인 그 고향을 못 쓰고 그리워라는 다른 시인이 쓴 가사로 우리가 그 학교 때 배웠어요. 그거하고 짝퉁 버전이 또 있어요. 망향. 어머. 망향도 그 곡은 똑같아요. 근데 시가 달라. 그래서 정지용 시인의 고향의 그 가사를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마 80년대 말 90년대일 거예요. 그 전에는 그 노래를 못 불렀어요. 어머, 그래요? 예. 군대에서도 그 노래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향이라는 그 가사를 못 부르고 망향이라는 걸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가곡 중에 아마 그런 반공 그런 사상의 순환사
아마 대표적인 곡일 거예요. 이 고향이라는 노래가. 그렇군요. 1990년대 초에 난 알아요. 서태지와 아이들 그때 당시에 얼마나 파격적이었어요. 독특한 의상, 그리고 사회 비판을 담은 가사가 서구의 팝 요소와 결합해서 K-팝 장르의 시초가 되었거든요. 뒤이어 등장한 H.O.T는 중국에서, 보아는 일본에서, 그리고 겨울연가는 동아시아 전역의 시청자들을 매료시키면서 중국은 이를 한류라고 명명합니다. 이런 현상은 2000년대 중반 라틴 아메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재현돼요. 그리고 한국 문화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에는 한국의 경제적 약점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어요. 한국의 작은 시장 규모는 해외 시장 진출이 필수 요건이 된 거죠. 2000년대에 들어와 한층 성장한 한국 대중문화는 비와 소녀시대 등이 태평양을 넘어 올드보이와 박쥐 같은 영화들이 칸의 레드카펫을 밟았지만 서구 시장의 벽은 깰 수 없었어요. 라디오 방송국들이 그들의 노래를 틀어주지 않았고 영화 배급사들은 여전히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를 선호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010년대에 들어와 한국 문화가 도약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경영진들이 새로운 매체에 눈을 떴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K-팝과 K-드라마는 유튜브와 트위터, 또 다른 소셜미디어 매체를 통해 팬층으로 직접 다가갔기 때문인데요. 소셜미디어들은 스타와 직접 통화하기 좋아하는 팬들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되었고 실제로 BTS가 시장에 나오기 전부터 이미 BTS는 팬들 앞에 서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요소 두 번째는 바로 한국 문화가 보편적 주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에요. 한국인들은 교육열로 비롯돼 어릴 적부터 세계 곳곳에 유학하며 겪는 사랑과 이별, 그리고 불평등 등의 아주 보편적인 주제를 체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은 한국의 빈부격차 이야기가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와 같은지를 언급했다고 말하면서 한국은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평했다고 합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한국 문화를 국책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데 수십 개의 국가가 문화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한국 문화처럼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진 못하다고 하루도 교수는 일축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문화가 10년 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정상에 계속 도달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면 한국의 예술인들과 그들이 아이디어를 상상해내는 방식을 들여다보라고 충고를 하네요. 일찍이 소셜미디어의 중요성을 간파한 해당 산업의 경영진들과 대화해보라고 말하며 또 한국 사회가 다른 선진국가들의 사회를 그대로 반영해내는 방식을 분석해 본다면 한국의 아시아의 독보적 문화 강국,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 중 하나로 만든 답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하면서 마쳤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이 한류가 잠깐 반짝하다가 사그라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요. 최근 한국 문화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김 사장님? 제 생각도 생각이지만 우리 김현 작가님 아틀란타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이 사진이 바로 아틀란타 쪽에 그 벨트라인이라고 하는 좀 저소득층 지역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지라피티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요 왼쪽에 보시는 이 DMX는 제가 처음에 이 캐롤라이나 왔을 때 1990년대 후반에 뭐 그 음악계 뭐 최고의 스타였죠. 그리고 영화에도 나오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그 김현 작가님의 왼쪽 보세요 여기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인형 그 그림이 이렇게 같이 네, 나와 영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걸 이게 참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90년대 말 그 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스트 코스트 뭐 웨스트 코스트 뭐 투팩 뭐 그래가지고 뭐 갱단이랑 뭐 가수들 뭐 연결돼서 뭐 총으로 누구 죽이고 싸우고 막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뭐 미국 흑인들의 그 뭐 힙합을 뭐 이렇게 뭐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서 카피해서 그냥 따라 부른다 뭐 이렇게까지만 됐었어요. 그 당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이 동남부에서 그 대충 살면서. 근데 지금 뭐 20년이 지난 지금은 결코 그 뭐 어떤 한 문화를 카피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 나름대로의 그 독창성을 가지고 새롭게 창조해 가고 있다라고 좀 이렇게 그냥 생각합니다.
네. 국책 사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비평가들이 있다고 하는데, 문화나 예술은 국책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 더해 한국인들의 끈기와 성실성으로 이루어진 완성도, 그리고 좁은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릴 적부터 우리가 얼마나 경쟁을 해요. 이런 경쟁력도 한몫한 것 같아요. 꼭 국책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지방정부라든가 어떤 기업이나 뭐 단체 이런 데서 새 한국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조금 그 자료를 본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 나오긴 네. 무지하게 나와요. 한국이 살려면 이제 그 컨텐츠를 개발해서 막 팔아야 된다. 만화, 작품, 음악, 이런 거. 그래서 보긴 많이 봤어요. 그런 자료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아마 국책으로 한다, 나라에서 밀어서 그런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일본이 그런 경우일 거예요, 아마.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특히 애니메이션? 네, 같은 강국이죠. 이런 굉장히 세잖아요, 그쪽이. 네. 영향력이. 근데, 제가 보는 그 한국 문화가 이렇게 미국이나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필이 되는 이유는 제가 보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 히피 문화가 이렇게 인기 끌고 그랬잖아요. 미국에도 저항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흑인들 그런 저항 문화가. 근데 우리나라는 그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그런 저항 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축적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네. 그래서 지금 그 BTS가 전하는 그 가사나, 기생충이나, 그리고 지옥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도 잘 봤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마음에 들어. 네. 네네네. 그건 굉장히 좀 저항적이거든요. 네네. 기존의 질서를 이렇게 이게 뭔가 쉬운 거를 벗겨내고 진실을 보게 하는 어떤 그런 거 굉장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할리우드에 길들여진 어떤 그런 문화, 어떤 주류에 순응하는 문화, 이런 팝계에서도 우리가 BTS가 전하는 메시지나 우리 영화보다는 순정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팬덤이라는 거 있잖아요, 팬덤. 네. 트럼프에 엿을 먹인 적이 있잖아요, 작년에. 그 팬덤이 노쇼 그런 캠페인을 해가지고, 표현 다 팔렸는데, 통비게 해놨죠. 예. 통비게 해놨잖아요. 예. 어떤 그 저항 문화가 우리 한국의 어떤 근대 역사부터 흘러나와가지고 이 세계적으로 지금 어필이 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 모든 면들이 이렇게 한류 문화를 성공시킨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뭐니 해도 한류가 전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된 데는 그 뒤에 고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예. 네, 문화예술강국 정책, IT 중흥 육성 정책을 하셨던 김대중 대통령. 맞아요. 이 김대중 많이 대통령은요, 왔어요. 네, 영화인들에게서 공로상을 받으셨던 분이거든요. 예. 세종대왕께서 글을 몰라 피해보는 백성이 없게 해야 한다라며 한글을 창제하셨듯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미래 지식 정보화 시대에 정보를 몰라 손해보는 국민들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전국 학교에 비롯 전 국민들이 싸게 접할 수 있게 인터넷 고속도로를 깔으신 분이에요. 한국의 인터넷 상황 아시잖아요. 아주 미국에는 상상도 할 수 없지 않아요? 네. 바로 이런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상황, 이런 여러 가지의 성공적인 조건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고 김대중 대통령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이 한류 문화가 얼마나 갈지, 어떨지 예상은 할 수 없지만 지금 이 한류 문화를 통해 전 세계인에게 긍정적이고 따뜻한 영향력이 펼쳐지기를 바라고 응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코비드-19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무인 동시에 사회에 대한 의무라고 합니다. 안전수칙 잘 지키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우새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